네, 다음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발표입니다. 디파이는 올해 업계 최고의 키워드였는데요. 지난 2017년 ICO처럼 가상자산 업계에 또 하나의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디파이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신 분을 이번 연사로 모셨는데요. 남도한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께서 디파이는 전통금융을 혁신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 디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상품도 얘기하고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디파이나 블록체인을 하면은 소위 이제 개발자 출신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이랑 금융 쪽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탈중앙 금융,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서비스,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덱스라든지, 아니면 대출 서비스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디파이 준비나 아니면 적용 사례 등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회도 있지만은 또 한계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디파이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하면요,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뭐 저녁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그 보니까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질문 있으면 나중에 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 기존에 있는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금융에서도 왜 중요한지는 다들 좀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은행이든 뭐 아니면은 뭐 카드든 보험회사든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 서비스는 경제의 혁신과 그 다음에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기존 금융 서비스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절차가 복잡하고요. 당연히 뭐 KYC나 인증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투명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정보 비대칭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대출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느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종이들을 읽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꽤 복잡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덜하지만은 전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융 계좌 아니면 이런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리적으로 은행이 엄청 그 먼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이제 부패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융 계좌가 없는 분들도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을 보면요,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냐? 왜냐면은 그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본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그래서 달러가 있으면은 달러를 출금할 거를 제한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한 200달러 미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은행에 돈이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출금을 못하고 출금하더라도 수수료가 높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그 자기 자산이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인데요. 그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도 그 좋은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 2019년 9월쯤에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 가치로도 1.3조가 넘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낸 수수료는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비트코인을 옮긴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이유로 옮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개인이 이제 기존 금융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옮겼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제한점이나 아니면 절차를 이제 걸쳐야 될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러면은 왜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왜 굳이 디파이라는 게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나 담보대출 그런 거는 아직도 신뢰 기반이란 거죠. 신뢰 기반이란 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 하면은 비트코인을 그걸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달러로 사거나 그랬다 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군가한테 뭐 비트코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는 그 이제 달러를 보내고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해야겠죠.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뭐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그 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뭐 돈을 준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원래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으면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중앙 금융 디파이의 필요성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중앙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논의도 많고 그냥 관심도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디파이 지수도 있고요. 뭐 IBM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런 큰 기업들도 계속 이 디파이 쪽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쪽도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미래에셋의 그 차두희님인데요. 디파이 좋아하시고 디파이에 대해서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많이 그 공부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SK증권 쪽에서도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요. 사실 디파이는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쪽에 보면요. 그 이제 다양한 서비스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에만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것도 그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건 없고요. 예전에 있던 거를 추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비스가 엄청 많은데요. 그 기존에 있는 금융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탈중앙 금융에서도 그냥 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거래소랑 비슷하게 이제 탈중앙 거래소, 덱스도 있고요. 대출 서비스도 있고, 예측 시장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봤을 때는 투명성,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 가지 투명성, 뭐 중간 관리자 불필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디파의 장점이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그 추구하는 약간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을 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10월 중순 기준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디파이의 규모가 12.7조 원, 지금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작년에 10월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1960%가 성장했고요. 2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510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디파이를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 레고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레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이 해보시겠지만은 블록을 이렇게 하나씩 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 특징은 결합성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합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합성은 그 여기 보시면 뭐 하나의 앱이 다른 앱을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앱이 많이 마치 하나처럼 결합해서 사용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해시드의 이제 김경진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기존의 금융에 있는 서비스 뭐 그게 저희가 핀테크 회사나 그런 거는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승인 받아야 될 것도 많고요. 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자체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승인이나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랑 중간에 보면은 좀 차이점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 보자면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한 2019년 을 보고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는 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뭐 M자가 있는 게 이제 메이커다오, 뭐 동그라미랑 그 약간 초록색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컴파운드, 뭐 대출 서비스인데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핑크색, 그게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이제 덱스. 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선이 연결돼 있는 거는 서로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이 어떻게 보면 굵을수록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2020년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인데요. 보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훨씬 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이제 금융이나 비슷하게 그 계속해서 금융 서비스를 나오면서 서로 이제 연동이 되고 서로 더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은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한 머니 레고, 그러니까 금융 레고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가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이제 메인은 이제 블록체인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뭐 컴파운드 대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제 메이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현금 어떻게 보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 금융에서 돈이 있으면 그걸 뭘 할 수 있죠?
그걸 하면은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덱스의 역할이고요. 그걸 또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출 서비스 같은 뭐 컴파운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로 예를 들어서 그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뭐 기존에도 그 보면 뭐 토스나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지갑에 좀 더 쉽게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이제 서비스 뭐 알젠트나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연결해서 사용하기 쉽게 하는 뭐 인스타TM 등등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은 그거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스테이블 코인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꼭 그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가치와 연동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원화와 이제 그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금의 가격, 뭐 소비의 가격과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도 그다음에 종류도 많고 방식도 많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되는 거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야인 시대처럼 그냥 1달러 그러면 딱 1달러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식이 많은데요. 크게 뭐 법정화폐 담보, 뭐 암호자산 담보, 그다음 문안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정화폐 담보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에서 이제 CFI 쪽에 먼저 들어갑니다. 중화금융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정화폐 담보에 대해서는 따로 슬라이드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특히 이제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법정화폐 담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 거래하면서 해외 쪽에는 뭐 테더라든지 뭐 USDC 그런 쪽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에 이제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뭐 100달러를 예치하면은 그러면 이제 100달러에 그러니까 100개의 USDC를 발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 USDC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 그 US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 그게 이제 법정화폐 담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중화금융에 아직도 포함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금융기관이나 그런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디파이라고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파이는 보통 이제 암호자산 담보랑 무담보로 많이 하는데요. 그 특히 암호자산 담보가 좀 지금 비율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다이나 뭐 BUC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예치해두고 그 양에 해당되는 뭐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그 저희가 아까 전에는 법정화폐 담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계좌나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예치하고 발행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은행 계좌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은행 계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예치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커나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사용하거든요. 아니 이더리움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암호자산을 담보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냐? 왜냐면은 그 이더리움이나 그런 거는 뭐 달러는 아니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가장 좋은 예시로 기존 시스템에서 비교를 하자면요, 그 부동산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가 돈은 아니잖아요.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예치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담보로 잡고, 저당을 잡고, 그다음 돈을 빌리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암호자산 담보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을 담보로 잡고 이제 빌리는 방식입니다. 장점을 봤을 때는 투명성, 그다음 탈중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투명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은행 계좌나 그런 데 보관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더가 좋은 예시고요. 하지만 이제 암호자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은 이 제공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초과 담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청산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동산에 저당 잡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집이나 그런 게 뭐 10억이라 하면은 10억을 보통 다 빌려주진 않잖아요. 10억을 하면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더 적게 빌려주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집의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나 그런 쪽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암호자산 담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초과 담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도 필요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저당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걸 이제 경매를 하겠죠.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디파이 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이제 수수료비가 계속 쌓이거나
아니면은 그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청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다이를 많이 하는데요. 다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의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아마존에서는 담보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2조 원인데 사실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암호화폐를 예치해 놓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은 초과 담보는 150%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뭐 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치가 100달러라 하면은 최대 66 다이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6.6%까지 어떻게 보면은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니세프나 코인베이스는 다양한 사용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또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사용하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연구해보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적으로 봤을 때 뭐 유니세프나 적십자나 옥스팜이나 그런 다양한 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왜 좋냐? 왜 그냥 뭐 달러로 하거나 그러지 않냐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의 접근이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뭐 자본 통제가 좀 많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의 금융 서비스 기본 자체가 안 돼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이제 뭐 현금을 보내거나 하더라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투명성이 그런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는 쪽도 기존 금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금융솔루션에서 얘기한 이제 판계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시자 쪽에 이제 기부하는 거를 그걸 이제 다이로 연동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다이를 사용한다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또 하이브리드 형식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파이 자체는 원래 이제 탈중화가 있고 그다음 기존 금융에서의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섞어서 한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뭐 그래서 노원에서 했던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도 적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로는 탈중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라고 하는데요. 뭐 장점은 저희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원하는 코인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기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이나 그런 데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적어도 한 5에서 10년 그리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덱스 중에서 특히 유니스왑이나 그런 데서는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유동성만 제공하고 바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런 원래 긴 절차나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단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블록체인 사용해서 사용하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뭐 물론 변동성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지금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훨씬 더 커졌지만요. 다양한 덱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덱스도 다양한 또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랑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니스왑을 좀 예시를 두고 싶은데요. 그래서 유니스왑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덱스이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그게 상장된 코인만 하더라도 3,000개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덱스는 뭐 아시다시피 수수료 높고 좀 느릴 수도 있지만은 현재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의 한 세계 2위인데 코인베이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매우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신기한 게 블록체인 아까 얘기하면서 디파의 장점 중에 하나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꽤 많아요. 한 몇백 명 될 텐데 아니면은 뭐 국내 거래소 뭐 어떻게 보면 업빗이나 비썸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많겠죠. 하지만 유니스왑은 그런 이제 거래소보다도 거래량은 많지만은 직원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지만은 수수료는 거의 몇백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고요. 사실 그거는 뭐 메이커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저희도 뭐 2.2조 넘는다 하더라도 직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파의 이제 효율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자는 수수료를 받고 이게 사실 설명하자면은 좀 복잡하긴 했어요. 그냥 이거에서 장점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누구나 상장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 사례가 사실 많은데요. 그 누구나 상장하고 누구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들을 덱스에다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부동산을 토큰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알렉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긴 한데 스스로를 토큰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미래에 버는 수익의 10%로 이 토큰을 사서 소각을 할게.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올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게임이나 예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NFT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걸 또 토큰화 해가지고 그걸 또 상장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덱스랑 연동이 돼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덱스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스의 올비트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뭐 비썸 대전 덱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합형이라고 이게 좀 하이브리드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또 배워봤는데, 그 제주도에서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또 STO처럼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거래 플랫폼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탈종화되지 않지만은, 덱스에 이런 좀 장점도 또 이제 적용하는 케이스라고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대출이랑 대차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금융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은행에 예치하고 또 이제 빌려주고 그런 방식이고요. 네, 스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뭐 그 메이커 같은 경우도 월 세이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이를 뭐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제 수수료비에 일부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예치를 하면은 또 이제 그 돈을 은행은 또 다른 데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자의 일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서 5%라 하면은 뭐 100달을 스테이킹 하면은 1년 후면은 105달 이렇게 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 좀 다른 게 이제 유동성이나 그런 것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로도 좀 다양한 자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기존 금융이랑 비교하면 좀 신기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래서 제가 주식이 있어요. 삼성 주식이 있어요. 그럼 삼성 주식으로 그거를 이제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그 담보로 하고 또 이제 주식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빌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컴파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쌀 때 파고 그 다음에 더 쌀 때 사서 돌려주는 방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계속 변합니다.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를 딱 정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사실 디테일로 가면은 너무 길어서 그까지는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근데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거버넌스 토큰인 컴프를 이제 주는데요. 이거를 이제 기존 금융이랑 비교하면 사실 좀 쉬운 예시는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은행에다 예치를 하거나 그럴 때 은행 주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결정도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이면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블록체인이라서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어떻게 보면 대출 대차 서비스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암호 자산만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실 자산에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틴레이크란 곳은 인보이스 등을 담보로 잡습니다. 인보이스란 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돈을 받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동안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이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빌려주는 방식도 있고요. 셔틀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금융에서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던 거를 이제 이런 회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주고, 뭐 심지어는 뭐 예술품이나 게임 그런 것도 NFT 된 것도 이제 담보로 잡아서 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두나무 자회사 DX무스 운영한 트리니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암호화폐만 담보로 대출 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 기회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성장이 엄청 빠르고요. 서비스도 계속 다양해지고, 일단 글로벌화.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특히 국내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지만은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쉽게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한계점으로 봤을 때는 디파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재 양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를 규제 샌드박스나 그런 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완전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좀 애매한 점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도 한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패널 있을 때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